안녕하십니까. 시간에는 실전 창업과 창업 경영에 대한 창업과 경영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과 경영 환경은 그 창업에 있어서 어떠한 그 현재의 나의 형태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경영 환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창업 환경은요, 창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그 외부 요인들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본다면 이제 창업 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이제 우리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에 대한 그 경제적인 그런 그 환경들이죠. 거시적인 환경입니다. 멀리서 쳐다볼 수 있고 그 환경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든다면 현재는 그 경제적인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반드시 생각해보고 짚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적인 그 글로벌한 경제와 맞닥뜨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경제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종속적인 문제, 어떤 그 해외의 종속적인 그런 그 경제 여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반드시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 꼭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 미치는 그 영향들이 무엇인지, 해외의 경제 활동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인지, 예를 들면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의 변동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트럼프도 지금 대선에서 뭐 유력한 당선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트럼프의 정책과 또는 지금 현재의 대통령과의 정책이 어떻게 맞물려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정말 창업은 이런 것까지 좀 세세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대외적인 그 경제적 여파는 어떤 것인지, 또는 우리나라로 조금 들어온다면 서울의 경기만 볼 것이 아니라 지방의 경기 자체를 하나하나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경기의 흐름이 서울에서 이렇게 지방 쪽으로 부산이나 이제 이런 광역시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한 파악을, 아니면 또 부산의 경기가 다시 이렇게 뭐 제주도부터 흘러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의 현재 경기가 어떤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죠. 현재 사회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연예인, 며칠 전에 보니까 연예인 한 분이 돌아가셨던데, 그랬을 때의 어떤 뭐 연예계에 미치는 여파, 아주 그 세세한 거죠. 연예에 미치는 여파,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혹시나 뭐 패션이라든지 또 그분을 기리는 이런 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기리는 어떤 패션 문제가 다시 또 복구된다든지 복고풍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는
20대 그 MZ 세대가 추구하는 것들 무엇인지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강의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로 이제 60대 창업자들이 벌써 한 50 몇 프로가 그러니까 반 이상이 지금 60대 창업자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 뭐 많은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다 창업의 전선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MZ 세대들이 예전에는 그 뭐라 그랬죠? 회사를 그만두면 아예 통닭 장사나 하지 이랬었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통닭 장사는 이제 이미 사양길에 접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제 웰빙 시대면서 웰다이 시대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를 떠나서 웰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사회적인 그 흐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닭 장사나 하지. 이것은 이제 이미 사양에 들었다. 왜냐하면 웰다이는 어떻게 죽느냐인데 건강을 어떻게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에서 그 통닭 기름에서 나오는 그 유증기 그 몸에 상당히 안 좋죠, 그죠? 그 유증기가 자꾸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활성산소를 발생시킨다든지 이런 그 어떤 폐에 들어가서 폐에 그 유증기들이 조금씩 쌓이게 된다든지 해서 하여간 그 유증기들은 우리 몸에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생선을 굽는다든지 이런 여타의 요리를 할 때 방독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그런 건강 그 의사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몸에 그래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폐암에 걸린다는 어떤 학회 발표를 봤습니다. 그게 정말 그 근거에 있고요. 그 연기들, 그 유증기, 흡증기들이 우리 몸 폐 속에 들어가서 담배보다 어느 때는 더 나쁜 그러한 것들,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뭐 통닭 장사나 하지는 이제 이미 그 세월을 지났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개인적인 통닭 장사가 언제든지 자기가 하면 하고 이렇게 폐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통닭 장사는 아마 시장에 가야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 가서 보는 통닭 장사야 언제든지 접고 펼 수 있지만 이런 그 그러니까 이런 상가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통닭 장사는 이미 그 어떤 그 사멸돼 갈 정도로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점의 통닭을 한다면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요소도 반드시 해야 그 통닭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계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통닭의 장사나 하지는 이제 이미 또 이런 말도 있죠. 카페나 하겠다. 카페나 레드오션입니다. 정말 지금 잠잠하게 그 백조가 물가를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지만 그 밑에 발은 엄청난 횟수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커피 창업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프랜차이즈점은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경상이익이라든지 이익적으로 많은 것을 도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서민들 상대하는 실질 경제에 있는 그 카페 창업자분들은 정말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런 경영 환경 속에서 창업 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그 다음에 기술적.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기술적이다라는 말 여러분 반드시 실제적으로 일례로 있었던 그 중화요리집을 하던 그 창업자가 실제로 나와서 자기의 고충과 이제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술적이라고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화요리집을 한다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그 중화요리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주방장을 쓴다고 그래서 그 주방장의 기술을 돈 주고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방장도 하나의 그 기술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리하는 게 그게 사실은 예술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부모의 인자를 예술적인 감각을 받고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개발하고 학원에 다녀서 다시 또 트레이닝하고 하다 보니까 유명한 셰프가 된다든지 유명한 요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자 없이 그냥 내가 먹던 시로 뚝딱 해서 하는 요리는 절대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러한 기술적 의미, 창업을 할 때 어떤 기술적 의미, 만약에 요리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선반이나 밀링 같은 기계를 가지고 임가공이나 부품 가공을 한다고 했을 때 선반이나 밀링 자체는 충분한 오퍼레이터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집의 예를 들어 주방장도 어떤 하나의 엔지니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루어내는 엔지니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엔지니어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인 활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자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시위를 하기 위해서 결근한다든지 이러면 중화요리집은 맛이 바뀝니다. 맛이 바뀌면 고객이 떨어집니다. 주인이 그것을 할 줄 모른다면 상당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폐업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이다. 어떤 그런 것들은 그 주인이 직접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테크니컬한 문제, 금형 공장을 창업한다든지 이럴 때도 본인이 직접 그거에 대한 통솔과 오퍼레이터가 가능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서 특수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임가공을 한다고 할 때요, 또 부품을 만든다고 할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야?
이제 거시적인 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어떤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업이 있고, 이렇게 수요자가 있고요. 공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환경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시적 환경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업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 환경, 그 다음에 인구 통계적 환경,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적, 법적 환경, 이런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적 환경, 미국의 경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갈 예정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트럼프 그 후보, 예비 후보, 그러니까 후보가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면, 물론 뭐 그 국제적 환경 쪽에서 트럼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 트럼프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중에 수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요즘에는요, 정치에서 어떤 공약을 걸었을 때 그것을 면밀히 진행하고 수행하는가에 따른 그 감시자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공약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국제적인 환경에 대한 요소는 반드시 우리나라에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 이것도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창업이 또는 내 아이템이 현재 어떤 그 제약 속에 있었고, 어떤 이것을 강제 규정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아주 꼼꼼히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것이 돼야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회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연예인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떤 문화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이제 어떤 그 붐을 일으킨다면 그분이 사용했던 물건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어떤 존경했던 마음, 그리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히 MZ세대는 이러한 것들에 되게 그 센시티브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문제. 그래서 MZ세대에 관련된 책도 좀 보시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한 30, 40대만 되는 사람이라도 MZ세대와 같이 통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 환경의 거시적 환경 분석은 기업의 외부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방법인데, 주로 이제 스티프 분석이라고 그러죠. STEEP 해서 이 이니셜만 따서 스티프 분석이든지, 또는 마찬가지 패스트 분석. 스티프 분석은 이거 따지면 STEE 여기죠. STEP 그 다음에 패스트요. STP 말고 패스트. 요 STP 분석하고 요 패스트 분석 등의 그 프레임워크를 여기서 나오는 프레임워크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문제, 엔바이런먼트 또는 소셜 문제라든지, 이러한 그 프레임워크를 그 안에 넣어서 사용해서 수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 분석의 주요 특징과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요, 어떤 이제 산업 내에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적인 환경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론인데 이런 형태입니다. 어떤 거시적 환경 속에서 경제적 환경, 인구 통계적 환경. 인구 통계적 환경은 아시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다든지, 현재 아이들은 혼자 그러니까 홀로 한 명씩만 이렇게 나서 기른다든지 이런 인구학적 통계, 여성의 비율과 남성의 비율이 현재 이루어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고요. 국제환경 아까 말씀드렸고, 정치적 환경 말씀드렸고요. 아까 사회적 환경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 환경도 우리나라의 그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제품, 어떤 나의 이만한 제품이 있다면 이 제품의 경쟁자는 뭔지 제일 중요하죠. 이게 지금 제일 기업에 있어서 제일 만나는 게 이제 경쟁 수요자는 누구고 공급자는 누구다. 경쟁자는 산업 환경 쪽에 있어서 경쟁자는 누구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체제 같은 경우는 사이다를 대체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반대로 콜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사이다라든지 기타 탄산음료, 코카콜라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펩시콜라가 대체제가 물론 되죠. 거기에 관련된 스프라이트, 사이다라든지 이런 것이 대체제가 되듯이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한 이러한 도표와 같은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라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데다가 적으셔도 되고 A4 용지에다가 간략하게 옆에다 놓고 이런 것들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현재 앞으로의 전문가들에 대한 그 책이나 요즘엔 이제 유튜브도 잘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충분히 참고를 해서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거시적 이게 폭넓게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것처럼 내 아이템이나 내가 창업해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거. 그다음에 어떤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스티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셜 사회적으로 어떤 건지, 그다음에 T는 이제 테크니컬이죠. 그래서 기술 동향은 어떤지, 내 기술에 맞춰서 현재 다른 기술의 동향은 어떤지, 그 다음에 E는 이카노믹이죠. 이카노믹인데 경제, 현재 경제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STEP죠. P는 E가 하나 더 있죠. environment, 현재 환경적인 문제. 그래서 이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환경적인 문제를 어떻게 타파하고 그 환경적인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P가 남았죠. STEEP. P는 이제 political,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 어떤 여당이 추구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야당이 추구하는 문제. 그래서 지금 여수야대가 돼서 야당에서 이제 많은 어떤 그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획기적인 문제들을 들고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고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요소를 잘 보시고 이러한 법안이나
지금 이슈가 무엇인지 그 이슈에 맞는 그 요인 분석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야 되는 게 스티프 분석하고 그다음에 STP 분석 이 두 가지의 그 프레임워크를 잘 사용하셔서 아이템을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패스트 분석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폴리티컬이 들어가 있죠. PEST니까 폴리티컬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E는 패스트, E는 economic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S는 아까 말씀드렸던 social, 그다음에 T는 아까 기술, 테크니컬이나 또는 테크놀로지컬이라고 그래요. 기술. 이런 요인 분석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요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요 요인 분석, 사회적인 요인은 어때요? 인구의 구조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든지, 소비 트렌드,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IT 트렌드라든지, 혁신 기술이든지, 과학기술의 보급 등이든지, 현재의 소비와 구매 형태가 플랫폼 시대에 봉착해서 어떤 플랫폼을 우리가 사용하고 또는 어떻게 내가 주체적인 요소로 나설 것인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 이제 IT 트렌드, 그 다음에 혁신기술, 과학기술, 보급 등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고, 경제적 요인이 있죠. GDP 성장은 현재 얼마나 되고, 인플레이션이 현재 어느 정도에서 인플레이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이 어떤 엔화 환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 어떤 뭐 달러 환율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뭐 참고적으로 뭐 엔화 환율이 미국 달러, US 달러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내려가고 또 주가가 오르면 또 환율이 내려가는 이러한 서로 상호 보완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환경적인 요인, 우리나라의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규제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독극물이든지 이런 케미컬 쪽의 문제, 이런 것들은 환경 규제를 받아서 어떤 제조나 또는 수입에 어떤 많은 제약을 걸어 놓을 수가 있고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이 상당히 길었죠. 그죠? 아마 6월 달부터 여름이 있었어요. 7월부터죠. 7, 8, 9, 10, 거의 뭐 9월 달까지 거의 3개월 이상 그때 기후 변화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사실은 뭐 이런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몸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판단이 들었다면 그런 제품들을 준비하고 아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환경 규제는 어떻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세심하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요인,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어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바라는 건지, 이런 정부 정책은 물론 나라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각 정치의 정당들의 어떤 이슈가 무엇인지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 어떤 정치적인 규제라든지 정치적 안정성, 이런 것도 거시적인 환경 속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분석을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되느냐, 주로 트렌드와 이벤트를 파악하는데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분석,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도출됐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고, 또 시사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도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분석의 중요성 같은 거는 우리한테는 이제 기회와 위협의 요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현재는 이것이 기회다. 또 어떤 기회가 아니라면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또 전략 수립의 기초를 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 되고, 자원 배분의 최적화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준비했을 때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분석 범위와 깊이를 좀 사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뭐 이렇대, 누가 저렇대, 그리고 뭐 요즘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요즘에 포털 사이트에서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거기에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디서 이렇게 퍼온다 그럴까요? 어디서 이렇게 퍼와서 답변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요. 또 그것을 우리 성인들이 갖다 쓴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문제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사용이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논문이나 이제 이런 해외 사이트도 번역 자체를 이렇게 누르면 번역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러한 신뢰성과 공정성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국내 포털 사이트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대처보다는 지금 이제 다른 인공지능으로 가다 보니까 차츰 그러한 것은 이제 도태되고 어떤 백데이터, 빅데이터에 의한 인공지능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객관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술적인 예전의 라이프 사이클은요, 한 1년, 빨라야 1년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 2년 후에 또 다시 휴대폰이 바뀐다든지 차의 모델이 바뀌고 그랬죠. 요즘에 차의 모델이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정말 시시각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면서 길에 가면서 뒷 모양이라든지 옆 모양만 보면 차의 모델에 대해서 바로바로 맞히고 했는데, 지금은 차들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졌죠. 그만큼 모델에 대한 어떤 순환이 무척 짧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결정했다 그래서 그것에 안주하다 보면 많은 경쟁자들이 생기고 그 경쟁자들과 다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없다면 낙오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 환경 분석을 통해서요, 창업자들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시적 환경 분석 말씀드립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표대로 거시적 환경 분석을 통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파악하고 변화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할 때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연히 높이고요. 그다음에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닭집이나 하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카페를 하지, 이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바로 그 계획을 이런 거시적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그것을 만약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제가 늘 약속하지만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홈페이지에 가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창업 장소 업종에 따라서 내가 하고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려고 한다. 그럼 카페를 하려고 하는 100m 이내에 대한 그 카페를 오픈해서 영업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그 사이트에 보면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잘 하고 있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잘 이용하셔서 거시적인 환경 분석의 하나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환경은 거시적 환경에서 이제 그러한 그 의미를 부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경제 상황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데 적절히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경제적 환경으로서 거시적 환경의 경제 성장률, 기업 확장과 정의의 관계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금리, 제품 수요 수준과 기업 투자 전략에 관한 영향. 또 인상이 됐을 때는 제품 수요가 하락하고 투자가 축소된다. 금리가 인하되면 어때요? 제품 수요 상승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수요가 올라가고 투자가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그 우리나라 제1금융권의 그 은행에서 정말 6, 7년 아주 되게 오랜만에 최대의 그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흑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이자에 대한 영업률이 엄청난 그 경상이익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환율의 인하라든지 또 환율의 인상에 따른 이자 비율이든지 그래서 이자 비율이 따라서 은행이 많은 그 수신고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은행에서도 자금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특히 이제 사업자금, 창업자금 같은 경우는 좀 관대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경제가 그런 경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환율 말씀드렸었죠.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이 내려가고요.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증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미국에 수출했던 사람이 100원 반대로 할까요? 1불 한 개당 1불로 수출했던 사람이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1불에 지금 이제 1,300원 정도 되나요? 1,300원 정도면 1불에 1,300원이었는데 자, 이게 환율이 만약에 올라갔다. 환율이 올라갔다 그러면 불당 그래서 1,500원씩 1,500원으로 그렇게 많이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불당 1,300원이었던 것이 1,500원으로 올라갔어요. 수출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했을 때 그러면 우리한테는 상당히 이익이죠. 왜냐하면 1불당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200원이란 그 인상 요인이 생겼는데 그게 자동으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환율이 만약 이제 반대로요. 수입자는 어때요? 200원의 상승률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수입할 때는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금액을 인상하지 불가피하게 금액을 인상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문제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요. 인플레이션은 성장을 둔화시키고 금리를 상승시키고 또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며 경제 전반을 위축시키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뭐 정말 어떤 암적인 존재이긴 한데 이것을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한 경제하고 같이 맞춰서 나가려니까 정치하시는 분들도 또는 경제부 관련 쪽에서 일하는 분들도 상당히 어렵죠. 성장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고 투자 의욕이 감소되죠. 부동산이 일단 움직이질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영끌을 한다, 뭐 이렇게 좀 그 금액을 영끌이라는 게 이제 어떤 투자 가치를 보려고 했던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살려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보더라도 이자에 대한 그 부담률이 크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거의 중지되다시피 하죠. 투자 의욕이 감소되기도 하고 경제 전반에 위축이 오기도 하고 금리가 상승되고 성장이 둔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제 환경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요 다음 것은 제 2편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